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임에도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타이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정해서 수행했던 사례들 중에서 한 개씩 사례를 선별을 해오고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20대 개인회생.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어요? 20대 분들이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들을 좀 뽑아봤는데 요분 케이스 같은 경우가 20대 개인회생의 이유가 뭐 생활비 부족, 학자금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한 분의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다 아우르는 분이 있으셨고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신속히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를 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키워드 20대잖아요. 네. 그럼 20대 중에서 제일 어렸던 채무자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A파트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례 중에서 가장 어린 채무자, 어떻게 부채가 증가하게 됐고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케이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례를 한 개씩 좀 설명을 해보죠. 네, 저는 이제 네. 20대 개인회생 실제 사례를 선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학자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셔서 요게 이제 채권자로 있거나 요 이유 때문에 채무가 증대되신 분의 케이스이며 24개월로 사건이 진행됐던 케이스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은 진행이 되었고 채무자의 연령은 28세셨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급여소득자로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월 소득은 한 318만 원. 뭐 20대 소득치고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총 채무액은 9천만 원 정도였고 채권자 수는 10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최근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채무 비중도 총 채무 9천만 원 중에 90%. 8천만 원. 예. 네,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최근 채무가 있었는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학업 및 초기 대출 발생.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등록금과 지방에서는 이제 거주하시려다 보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월세나 이제 뭐 기숙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층들께서는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뭐 생활비 대출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대출을 받게 되시는데 요게 이제 채무 발생의 이제 시작이었다. 취업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보통 갚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또 취업하면 취업하는 대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22년경부터 신용대출을 이제 추가로 받으셨다. 오히려 이제 과거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기보다는 대출이 더 이제 늘어나는 상황. 돈을 버는데 돈이 부족한 그렇죠. 상황인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일수록 좀 많은 것 많죠.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해도 자력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추가로 한 85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으셔서 그동안 이제 뭐 모아두셨던 생활비와 적금을 모두 소진하니 이런 경우에 이제 당장에 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당장에 이제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갚아요. 당장에 이제 돈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니까 이제 고금리의 대출, 카드론, 뭐 이제 금리가 다 높은 환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은 뭐 추가 대출로 해결하고 생활비, 할부금은 신용카드를 충당하는 이제 돌려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채무 상환하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업무를 하시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이제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매월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 있죠. 그러면 내가 소득을 300 버는데 채무가 빚 갚는 데만 한 200이 넘게 나간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생활비는 사실은 100만 원이거나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나는 흑자니까 이걸로 가능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내 생활비 쓰는 것까지 100만 원 안에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 시점에는 한번 객관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년 7월 달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접수를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수입이 318만 원이었잖아요. 25년도에 1인 생계비는 143만 원이니까
보니까 한 달에 174만 원씩 24개월 네. 이렇게 갚으면은 변제율은 한 46% 나오거든요. 변제율이 20%가 넘으면은 청년들은 24개월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요 변제 기간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네. 7월 22일 날 접수했는데 약 한 달. 한 달. 네, 한 달 뒤에 법원에서 이제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보정 권고 어떤 것들이 나오냐 좀 궁금하실 만한 부분은 가져온데 특징적으로 청년의 경우에 청년 채무 길잡이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방문해서 청년 재무 길잡이 상담을 받고 이 상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는 대신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무 길잡이 상담을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받아라. 이런 보정이 주로 나오거든요. 서울회생법원의 네.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그러니까 최근 채무의 기준은 1년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표에 이제 기재를 해봐라. 이게 이제 주 보정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예금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얼마를 기준으로 소명을 해야 되냐. 근데 이것도 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죠. 다르죠.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임에도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타이트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예금 내역이나 요거는 1년 이내, 통장 거래 내역은 1년 이내를 제출해라. 1년인데 그 금액 기준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가족이나 지인한테 보낸 거는 30만 원 이상을 다 소명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 피해 당한 거를 실제로 사기 피해 당했다고만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기를 당한 게 맞는지 법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사기 피해 당했습니다라고 해놓고 내 그냥 지인한테 돈 보내버려놓고 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해버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사기 피해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죠. 사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했냐 고소장이라든지 뭐 고소장 접수증명원 아니면 뭐 소장 민사소송을 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원에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도 밝히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뭐 재산으로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이 나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이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을 3년 미만으로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죠. 그래서 저희가 24개월로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만 30세가 안 되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냥 너네가 안 냈을 수도 있으니 검토를 해라라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런 보정도 같이 나온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정서를 제출했고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명을 해서 엑셀표로 정리를 해서 낸 거니까 그 이외에 이제 궁금하실 뭐 청년 재무 길잡이 어떤 자료들이 나오느냐 근데 이제 서울금융복지재단에서 이 과정을 수료를 하시면 이런 수료증의 증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받고 수료증을 같이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 피해 당했을 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도 법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에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셨거나 보이스피싱 뭐 신고를 하셨거나 하면은 조사를 받고 뭐 진술조서나 이런 거를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고 해서 경찰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뭐 신고를 했었다. 신고해서 이런 게 이제 뭐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내용 이렇게 보면은 피의자는 뭐 누구로 뭐 얼마를 교부받았다, 속였다라고 해서 언제 이 사람이 신고를 했고 피해 이 씨는 언제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급이 되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런 사기 피해 신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허위로 말로만 사기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26년 1월 달에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결정은 원래 접수했던 그대로 변제금은 174만 원, 24개월 변제하는 걸로 해서 4,100만 원 총 변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변제율로 따지면 원금의 46% 정도로 총 채무 9천만 원 중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감면되시고 24개월로 이제 사건은 종결될 수 있는,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거죠. 네. 이제 사건 진행 과정, 이제 25년 7월 22일 날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금지 명령은 한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7월 네. 29일 날 금지 명령 나왔고 보정 권고는 한 번 나왔는데 8월 22일 약 한 달 후에 보정 권고가 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약 한 달 조금 넘어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채무자분께서 금융복지재단에서 청년 재무 관련 수료를 받으시는 게 조금 지체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보정서 제출이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월에 보정서를 냈더니 법원에서도 어쨌든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검토
한 거고 개시 결정은 어쨌든 해를 넘겨서 1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변제금만 뭐 잘 납부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